안녕하세요. 과거의 기록에서 현재의 지혜를 찾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 중 한응일의 제후왕연표를 통해 한나라 초기 100년간의 거대한 정치 실험, 군국제의 설계와 그 필연적 붕괴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응일의 제후왕연표. 이름만 들으면 복잡한 연대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사마천의 표는 의도적으로 구축된 종단적 데이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나라 초기 100년간의 정치 실험, 즉 군국제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혈연의 유효기간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왜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4가지 모듈로 진행됩니다. 첫째, 설계자 유방의 딜레마와 피해 울타리 구축 과정입니다. 둘째, 혈연의 유효기간을 데이터로 정량화하는 작업입니다. 셋째, 붕괴의 전조였던 열병의 전조, 즉 갈등 지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증명된 정책의 종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 설계자의 딜레마와 피해 울타리 구축입니다. 한 고조 유방이 직면한 딜레마는 9년제의 한계였습니다. 진나라의 9년제는 중앙집권적 통치라는 면에서 분명 정답이었지만 극단적인 중앙집권화로 인해 동방 지역을 소외시켜 15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반면 유방의 제국은 항우에 맞선 왕들의 연합으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농공행상을 위한 봉건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유방의 선택은 이 둘을 융합한 군국제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서쪽 관중에는 정답인 9년제를, 아직 통제력이 미약한 동쪽의 전략적 요충지에는 필수적인 봉건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임시 해결책이었습니다. 군국제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임시적 동맹관계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자신과 성이 다른 공신들, 즉 이성제후 왕들이 자신을 도왔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자신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왕조의 안보를 위한 계산된 정책적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초안전쟁 시기 분봉된 8명의 이성제후 왕 중 한신, 팽월, 영포 등 7명이 유방의 집권 과정에서 반란 혐의 등으로 숙청되었습니다. 표의 기록을 보면 이성제후 왕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은 장사왕 오해뿐입니다. 그의 생존은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입니다. 그의 봉지는 남쪽 변방의 비전략적 지역이었기에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숙청된 7명의 왕들은 제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이 핵심 영토를 회수하여 그 자리에 피라는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연결고리, 즉 유씨 종친들을 배치합니다. 조카 유비를 오왕으로, 동생 유교를 초왕으로, 아들 유비와 유장 등을 각각 제왕과 회남왕으로 임명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감상적인 농공행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포석이었습니다. 표의 기록을 보면 북방의 왕국들은 흉노에 맞선 1차 방어선 역할을 했고 동방의 왕국들은 과거 육국의 심장부를 감시하고 억제했습니다. 이 모든 유씨 왕국들은 9년제가 실시된 수도 장안을 감싸는 거대한 울타리를 형성했습니다. 유씨가 아니면서 왕이 된 자는 천하가 모두 그를 토벌할 수 있게 한다는 백마의 맹세는 거래적 충성심을 생물학적 충성심으로 대체하고 이를 제국의 안보 전략으로 법제화한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이 혈연이라는 변수가 영원할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 모듈, 혈연의 유효기간의 정량화입니다. 유방은 혈연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과연 데이터도 그렇게 말할까요? 표의 진정한 가치는 연대기가 아니라 한 왕조 100년간의 정치 엘리트, 즉 제후왕들의 운명을 추적하는 종단적 데이터베이스라는 데 있습니다. 본 연구는 표에 기록된 모든 유씨 제후왕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첫째, 독립변수는 세대적 거리입니다. 1세대는 고조의 아들이나 형제, 2세대는 손자나 조카, 3세대는 증손자입니다. 둘째, 종속 변수는 제후왕의 운명입니다. A는 자연사 또는 평화, B는 죄목 적용으로 인한 폐위나 영토 삭감, C는 모반, 주살, 자살 등 숙청이나 사망입니다. 1세대, 즉 고조의 아들이나 형제 세대의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대부분 자연사, A로 기록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황제의 아들 형제라는 제국적 정체성이며 창업의 고통과 왕조의 취약성을 개인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유일한 예외인 회남왕 유장 역시 모반이 아닌 무도, 즉 개인적 오만함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아직 시스템적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 즉 고조의 손자나 조카 세대에 이르면 패턴이 바뀝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이중적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으며 황제와의 개인적 유대는 약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일원이자 동시에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표의 데이터는 기원전 174년 조왕 유옹과 회남왕 유장이 동시에 무도 혐의로 폐위되는 첫 번째 구조적 스트레스를 기록합니다. 중앙정부가 약화된 혈연의 고리를 시험하고 권력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인 오왕 유비가 훗날 반란의 주동자가 됩니다. 3세대, 즉 고조의 증손자 세대에 이르면 혈연의 유효기간은 완전히 만료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순수하게 지역적입니다. 수도 장안의 황제는 먼 친척일 뿐이며 권력과 자원을 두고 다투는 정치적 라이벌입니다.
이들의 충성심은 천하가 아닌 자신의 국, 즉 왕국을 향합니다. 기원전 155년 회남왕 유무의 모반 그리고 154년 다수 3세대 왕들의 반란 기록은 이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보여줍니다. 군국제는 혈연이라는 이 붕괴하는 변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붕괴는 개인의 배신이 아닌 수학적 필연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듈 열병의 전조입니다. 기원전 154년에 터진 5초7국의 난은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었을까요? 위기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5초7국의 난은 조조의 급진적인 삭지론, 즉 영토 삭감론 때문에 발생한 돌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누적된 중앙정부와 제후왕국 간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한 필연적 정점이었습니다. 조조의 정책은 원인이 아니라 촉발 요인에 불과했습니다. 표의 데이터는 문제와 경제 시기에 중앙정부의 개입 빈도가 증가하는 선행지표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무도 또는 죄목을 구실로 제후왕을 처벌하고 영토를 가지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74년 1차 경고로 회남왕과 조왕이 동시에 폐위됩니다. 기원전 170년 2차 경고로 제남왕이 주살됩니다. 그리고 임계점 직전인 기원전 155년 3세대 회남왕이 모반 혐의로 주살됩니다. 이 기록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패턴입니다. 오왕 유비를 비롯한 제후왕들은 이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가지치기가 자신들의 왕국을 해체하려는 체계적인 공격의 서막임을 깨달았습니다. 조조의 삭지론은 이러한 산발적 공격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삭감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후왕들은 다음 차례가 되기 전에 최후의 조직적인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원전 154년의 표 기록은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모반하여 주살이라는 구절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초, 오, 조, 제남, 치천 등 7개 왕국이 모두 반란에 가담했다가 숙청되고 제후국이 폐지됩니다. 이 그래프는 갈등의 누적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X축은 연도, Y축은 중앙정부의 개입 사건 수입니다. 기원전 174년, 170년, 155년의 갈등의 작은 스파이크가 보이다가 기원전 154년에 이르러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거대한 수직 폭발로 이어집니다. 갈등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다 특정 시점에 폭발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듈입니다. 사마천의 판결, 데이터로 증명된 정책의 종말입니다. 기원전 154년의 반란은 양측 모두에게 재앙적인 실패였습니다. 제후왕들은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숙청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 즉 조조가 주도한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삭지론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전쟁을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고조의 생물학적 해법도 경제의 군사적 해법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군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더 정교한 정책적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무제대에 이르러 주보원에 의해 마침내 해결됩니다. 추울령으로 알려진 이 정책의 천재성은 문제를 재정의한 데 있습니다. 주보원은 법으로 제후들의 영지를 깎으려고 하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조조의 실수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의 해법은 힘으로 맞서는 대신 제후왕의 내부 동력을 역이용한 정치적 유도였습니다. 명분은 은혜였습니다. 제후들에게 인해를 앞세워 적자 외의 자제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도록 허락한다는 것이었죠. 제후왕들은 황제의 은혜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리는 분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후들의 땅을 분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원자화였습니다. 땅을 받지 못했던 많은 아들들은 환호했고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 수십 개의 작은 후국으로 잘게 쪼개졌습니다. 왕은 주권자이자 군사적 위협이었지만 후는 실질적인 정치 군사력이 없는 부유한 지주에 불과했습니다. 추울령은 군국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희석시켜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국은 명목상 존재했으나 그 힘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군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9년제가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정량적 분석은 표의 서문에 담긴 사마천 자신의 역사적 평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마천은 지는 통일했으나 망했고 하는 봉건했으나 일어났다. 그러나 세대가 멀어지자 교만해져 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서 사마천이 사용한 세대가 멀어지자라는 표현은 막연한 도덕적 관찰이 아닙니다. 이는 본 보고서의 연구 모듈 2에서 정량화한 핵심 독립 변수, 즉 황제와의 세대적 거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한흥일의 제후왕연표는 사마천이 후대에 제시한 정교한 데이터 보고서입니다. 그는 군국제가 왜 실패했는지 그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자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100년간의 데이터를 면밀하게 조직하여 제시했습니다. 유방의 피해 울타리라는 설계는 당대의 필요학적 절충안이었으나 그 기반은 예측 가능하고 정량화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유효기간을 가진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통찰하는 수박겉닦기였습니다.